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11장 네트워크 관리가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토콜의 이해, 그리고 TCP/IP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이 11장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유닉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관리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네트워크 관리가 전체 체계 구성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트 1 유닉스 이해를 통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유닉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유닉스 기본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관련된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었고요. 파트 3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자적인 측면의 명령어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적인 측면에 더 가까운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파트 4가 되겠죠. 파트 4에서는 4장에서 살펴봤던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어들보다 좀 더 어드밴스한 파일 편집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추가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과 관련해서 성능과 관련된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명령어들이죠. CPU, 메모리, 디스크 IO에 대한 모니터링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1장은 네트워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원에는 네트워크도 자원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능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성능의 이슈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니터링 명령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이제 시스템 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전체 체계 구성이 끝을 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11장은 전체 체계 구성 속에서 파트 4가 될 거고요.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성능 관리에서 한 발 더 뛰어넘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관리 측면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11장의 강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1장을 학습하는데 좀 더 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11장은 유닉스와 관련된 그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명령, 이걸 배우는 거를 메인 학습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몇 가지를 선행하는 것이 본문의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유닉스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유닉스 시스템이 있고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도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이 유닉스 시스템 앞에 앉아있는 사용자가 혼자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돌아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자, 이런 측면이라면 사실은 이 11장은 굳이 우리 본문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그 결과를 나온 결과를 자기가 보고 그러고 만족을 한다. 이런 측면이라면 이건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PC에서 아래 한글을 통해서 워드를 치는 이런 어떤 개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지가 않은 거죠. 유닉스 시스템은 대부분 서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고요. 유닉스 서버가 네트워크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역시 다른 많은 사용자들의 시스템도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PC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웹브라우저가 떠서 어딘가에 웹서버의 컨텐츠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딘가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이쪽에서 리퀘스트가 가겠죠. 이게 이 유닉스 서버에 HTTP, 아파치라든가 이런 웹서버가 떠 있는 거죠. 리퀘스트가 가면 웹서버가 수행이 되고요. 그 결과는
다시 이 사용자한테 가겠죠. 사실은 이 PC의 브라우저한테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쌍방향으로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럼으로써 여기에는 이 유닉스 서버는 서버용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유닉스 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자체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뭔가를 요청했던 그 리모트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닉스 서버는 유닉스 시스템은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는 머신의 운영체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용의 운영체제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많은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닉스 서버의 자원은 뭐 일례로 얘기한다면 좀 빵빵해야 되겠죠. CPU도 메모리도 하드디스크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응답을 가져가려고 할 때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그러한 부분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 이 유닉스 시스템의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명령어들 우선적으로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측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고 어떤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나 이 서버의 결과들이 왔다 갔다 이동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도 원활한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태 이것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뭐 앞서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닉스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의 상태 이 부분을 늘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장애가 생겼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애라면 우리는 지금 배우려는 명령어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살펴보는데 이 네트워크에 사용이 된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런 근간에 이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그 모니터링 명령어들은 TCP/IP라는 프로토콜에 근간해서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어느 정도 많이 아느냐, 내부 구조의 특성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명령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 이런 측면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선행을 해야만 이 11장의 주요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깊게 들어가지 못하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전에 또다시 앞으로 더 나아보면 TCP/IP라는 프로토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요게 이제 TCP/IP라고 보죠. 이 세상에 많은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TCP/IP이고요. 왜 이렇게 난리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다른 프로토콜들도 있지만 이 TCP/IP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걸 우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TCP/IP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전체적인 틀을 보도록 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런 프로토콜들 한마디로 뭐냐면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이 TCP/IP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TCP/IP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 밖으로 빠져나와서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분화된 프로토콜 살펴보는 것 이게 어떤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는 먼저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유닉스 시스템이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TCP/IP 프로토콜의 상태를 살펴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TCP/IP 프로토콜의 상태를 살펴보는 명령어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배워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11장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장 첫걸음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속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프로토콜 또는 약속과 관련해서 쉽게 여러 가지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왼손에는 빨간 깃발, 오른손에는 파란 깃발을 들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 수기를 들었다 내렸다 함으로써 현재 이쪽의 상황을 저쪽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 서로 약속된 기반 하에 깃발들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굳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아도 글을 통해 전달하지 않아도 막바로 이 수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한 약속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더 멀리, 즉 그 빨간 깃발, 파란 깃발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냐.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봉화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연기를 하나를 피우든 두 개를 피우든 뭐 이런 어떤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통해서 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이쪽의 상황을 상대편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 왔었고요. 현실 세계에 최근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본다면 이 프로토콜 또는 이 약속은 야구 경기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포수와 투수 간에 다음에 던질 공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포수의 어떤 리드에 의해서 이 손을 가지고 또는 몸의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약속된 대로 서로 사인을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가 있고요. 감독과 그 운동 경기장 안에서 그 뛰고 있는 선수들 간의 약속, 프로토콜. 감독이 코를 만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같은 편들은 서로 같은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이 약속 또는 프로토콜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에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T 환경 속에서의 이 프로토콜, 약속을 이제 다시 바라보고 재고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시스템에 매핑이 된 이 프로토콜, 이 부분은 다양한 이제 이 약속이나 프로토콜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약속, 이 프로토콜은 크게 보면 구문, 의미, 타이밍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좀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이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문과 의미와 타이밍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약속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디에 사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약속을 만들 때는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문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타이밍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해야만 이게 약속이구나. 내가 약속을 만든다. 어떤 구문에 어떤 의미에 어떤 타이밍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토콜을 살펴볼 건데 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가 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구문과 의미, 타이밍, 즉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신용정보 회사가 있고요. 이 신용정보 회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신용DB가 되겠죠. 그래서 이 DB에는 전 국민의 또는 전 기업체에 대한 어떤 신용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유닉스 서버를 샀고요. 여기에 신용정보 검색 서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은행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또는 어떤 유관 기관들에게 건당 100원씩의 돈을 받고 클라이언트들, 이 사용자들이 신용정보 검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쪽 신용정보 회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지금 전달되는 이 데이터와 같이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면 여기에 있는 신용정보 검색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 DB를 뒤지게 되고요. 그 결과물을 다시 이쪽에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쪽의 사용자는 자기가 알고 싶었던 개인이나 또는 기업체에 대한 신용 정보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확인을 하는 이런 측면의 업무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버들이 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자, 그래서 신용정보 검색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일단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다시 오게 될 텐데요.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쪽에는 신용정보 검색 서버와 이쪽에 있는 신용정보 검색 클라이언트는 서로 같은 약속에 기반하여서 데이터들을 보내고 보내진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같은 약속에 의해서 기반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신용정보 검색 프로토콜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신용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해지는 건데요. 그때 여기에 있는 구문과 의미와 타이밍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 거냐. 자,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전달된 데이터 이쪽에 있는 그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있는 신용정보 검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쪽 서버로 신용정보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을 했다. 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흘러갔지만 그 중에 앞단의 일부만을 잘라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6, 08, 200, 204 뭐 이런 데이터가 흘러갔네요. 자, 이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약속에 참여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독성이 없고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이유는 약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약속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현재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면 가독성이 없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 전송 데이터에 먼저 구문에 대한 내용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처럼 전달되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구문의 입장에서 구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문은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자릿수라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지나가던 데이터가 구문의 측면으로 봤더니 8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13바이트, 점점점 이런 데이터가 서로 합쳐져서 전달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더 뭔가 데이터의 경계가 명확해졌지만 아직 가독성은 없습니다. 자릿수는 알게 됐지만 이러한 자릿수들이 합쳐져서 몰려가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문에 무엇을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사실은 말 그대로 이 말처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구문을 살펴봤고요. 이 구문에 다시 의미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각각의 구문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네요. 구문에서 이 전달되는 스트림들 8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13바이트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통해서 이 8바이트는 연월일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연월일이라는 것, 연도를 4바이트로 표현한다면 8바이트를 항상 채우게 되겠죠. 뭐 연 4바이트, 월 2바이트, 일 2바이트가 되겠죠. 8바이트면 충분한 거죠. 이거는 연월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코드였다. 이 연월일 뒤에 나오는 이 2바이트는 회사 코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01이면 삼성전자, 뭐 02이면 뭐 무슨 은행 이런 식의 유일한 회사마다의 유일한 어떤 코드 값을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2바이트를 사용을 했다는 거네요. 자, 이런 측면에서 확장성도 좀 여러분들은 이 의미 또는 구문을 만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프로토콜, 이 약속 측면에서의 구문은 회사 코드로 2바이트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1에서 99까지의 숫자를 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코드의 확장성은 100개가 안 되는 거죠. 즉
내가 영업을 할 건데 회사를 99개밖에 영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00개, 10,000개의 어떤 그 영업이 되는 대로 이 우리의 신용정보 검색 서버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겠다. 몇 개가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릿수는 충분한 어떤 그 구문에 입각해서 자릿수를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코드가 즉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구문에 대한 내용만 자릿수가 더 넓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8바이트 2바이트를 건널 때 10바이트를 건너뛴 다음에 나오는 이 2바이트는 알고 봤더니 서비스 코드였다라고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 검색 이 서버, 이 신용정보 DB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이 서비스의 종류는 확장성 측면으로 보면 2바이트죠. 예를 들면 01에서 99라는 서비스 코드가 있다면 이 신용정보 프로그램은 99가지 정도의 서비스의 케이스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더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구문에 대한 부분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아무리 고민을 해도 10개를 넘지 않는다. 자, 그런 측면이라면 이 자릿수는 2바이트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측면의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확장성과 관련해서 고민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나왔네요. 주민번호 10바이트인 거고요. 자, 이 구문과 의미에 입각해서 이제 이 지나가는 데이터를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 데이터를 본다면 이제는 가독성이 생겼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처음에 봤을 때와 다르게 왜 이제 가독성이 생겼느냐? 그거는 이 신용정보 검색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만들어진 약속, 즉 구문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타이밍도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구문과 의미에 대해서 일부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해하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약속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8월 20일 날 02라고 매핑된 회사에서 03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이 03의 서비스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만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그 개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보를 줘야만 신용DB에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정보를 읽어오겠죠. 가장 좋은 거는 주민번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민번호가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살펴보면 2006년 8월 20일 날 02라는 회사에서 03이라는 서비스를 요청한 겁니다. 03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줘야 하는 요청이었고요.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번호를 갖는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를 전달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왔고요. 이쪽에 있는 신용정보 검색 서버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구문과 의미에 기반해서 8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그 다음에 10바이트를 잘라서 구문에 입각해서 자르고 의미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DB를 뒤졌을 거고요. 결과물이 나왔겠죠. 다시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는 약속에 기반된 대로 구문과 의미에 맞게 결과물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가 구문과 의미에 맞게 구성이 됐겠죠. 이게 전달이 됐을 거고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서버 프로그램이 이 전달된 데이터를 이해했듯이 약속된 대로 결과물을 파싱을 하고 이해를 해서 프로그램의 화면에 뿌려줘서 신용도가 좋다, 나쁘다, 어떤 수치의 신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 프로토콜은 약속이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우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약속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약속이든 어떤 프로토콜이든 다 알고 보면 구문, 의미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타이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프로토콜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타이밍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프로토콜의 중요한 부분은 뭐 구문과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이밍 역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입장에서 볼까요? 이쪽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샌드를 하고 있겠죠? 데이터를 샌드를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보낸 데이터를 읽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처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리시브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죠. 타이밍이 안 맞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도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리드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도 리드를 하고 있고요. 이쪽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둘 다 전달되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여기서 리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한쪽이 리드면 이쪽은 샌드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샌드면 얘가 데이터를 읽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받고 이런 타이밍이 맞아야만 사실 이 프로토콜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프로토콜은 구문 의미, 어떤 전달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타이밍, 기계적인 어떤 그 싱크 이런 측면의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게 어우러져야 프로토콜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프로토콜을 앞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토콜, 저런 구문 의미, 타이밍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본문의 내용, 지금 설명된 것들을 본문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참조해서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고요. 뒤에서는 이제 프로토콜 이해했으니까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프로토콜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범위가 있거든요. 어떤 그 범위 내에서의 약속이냐, 우리나라만의 약속이냐, 전 세계의 약속이냐, 약속이라는 것은 범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와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프로토콜에 지금 현재 설명되지 않은 게 일부 빠졌다는 거죠. 범위라는 부분. 프로토콜, 즉 약속은 범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토콜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프로토콜은 계층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프로토콜은 사례를 어떤 계층에 대한 것을 가지고 프로토콜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계층 측면에서 프로토콜의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계층 말고도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계층별로도 이 프로토콜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구문과 의미와 타이밍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계층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프로토콜은 이렇구나 라고 좀 더 좀 확장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TCP/IP를 바라보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은 뒷단에서 설명을 마저